어머니, 저희도 요즘 사정이 어려워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재호야, 엄마가 300만 원이 없어서 그런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냐? 전 돈 없으니까 일단 동생들한테도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엄마, 제가 엄마 사는 원룸 보증금 빌려달라는데 빌려주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염치 없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세요? 뚜뚜뚜. 차가운 전자음과 함께 전화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술비 300만 원조차 주지 않으려고 차갑게 대하는 자식 새끼들을 이제는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을 겪는다지만 세상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군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못된 자식들의 배신이 제 인생에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30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게 생겼는데 평생 모든 걸 다해줬던 큰아들한테서 돌아온 대답이 고작 어머니한테 줄 돈 없으니까 다른데 알아보세요 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는데 저는 그걸 주울 힘조차 없더라고요. 제 이름은 김순덕이고 올해 나이 74살입니다. 충청남도 서산 땅에서 태어나 그 땅에서 50년을 살다가 이제는 작은 월세방 한 칸에서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늙은이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냐고요? 저처럼 자식한테 모든 걸 퍼주고도 막상 어려울 때 외면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봅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유난히 을씨년스러운 3월 초였습니다. 아침부터 옆구리가 뻐근하게 아팠는데 처음에는 그냥 담이 결렸나 보다 했어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점심때가 지나니까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저녁 무렵에는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서 결국 119에 전화를 했어요. 구급차에 실려간 응급실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담낭에 염증이 심하게 생겼고 담석까지 있어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하면 담낭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러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겁이 덜컥 났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보호자분 계세요? 수술 동의서 작성하시고 입원 수속하시려면 보증금하고 수술비 일부를 먼저 내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건넨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라니요. 자식이 셋이나 있지만 이 밤에 누구를 부른단 말입니까? 서울에 있는 큰아들 재호는 연락해봤자 바쁘다고 할 게 뻔하고 시집간 딸 재숙이는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일에는 영 무심하고 막내 재민이는 사업이 망한 뒤로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였거든요. 그래도 큰아들이니까 재호한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신호가 한참 가더니 겨우 받더라고요.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괜히 미안한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자식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건지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담낭염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300만 원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이 뭐라고 그랬나 싶은데 그때 저한테는 정말 없는 돈이었거든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밥값 사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호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머니, 저희도 요즘 사정이 좀 그래요.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 2대 굴리면서 애들 영어 유치원에 학원에 과외에 안 시키는 게 없으면서 사정이 그렇다고요. 제가 그 아파트 전세금 보태주려고 논을 팔았고 그 사업 시작할 때 1억 원 마련해 주려고 또 논을 팔았는데 이제 와서 저한테 300만 원이 없다고요? 다른 데 알아보시는 게 다른 데라니 다른 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형제도 없고 친척도 멀고 친구들은 다 저만큼 늙어서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인데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재호가 먼저 끊어버리더라고요. 뚜뚜뚜 그 차가운 전자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병원 복도 찬 바닥에 엎드려서 휴대폰을 줍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창피하고 서럽고 억울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면서 부축해 주는데 그 낯선 사람의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자식한테서는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결국 그날 밤 저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통해서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수술받고 입원해 있는 일주일 동안 자식 셋 중에 병문안 온 사람이 몇이나 됐는지 아세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제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를 알려면 50년 전 그 봄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24살 되던 해 봄에 시집을 왔어요. 충청남도 서산 땅,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신랑 될 사람은 저보다 4살 위인 28살 총각이었는데 얼굴이 검게탄 게 영락없는 농사꾼이었죠.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해서 선을 봤는데 첫눈에 반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눈빛이 진실해 보였달까요? 말수는 적은데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집 와서 보니까 형편이 넉넉한 집은 아니더라고요. 논이 3,000평, 밭이 1,000평 정도 있었는데 빚도 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몇 년째 농사를 제대로 못 지은 탓이었죠. 시어머니는 허리가 굽으셔서 밭일도 힘겨워 하셨고요. 신혼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시집 온 다음 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논에 나가서 일하고 해 떨어지면 집에 와서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고 나면 밤 11시가 넘었어요.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농사철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논밭에서 살다시피 했고 농한기에는 읍내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당을 벌어왔어요. 하루 품삯이 그때 돈으로 1,500원이었는데 그걸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노름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화가 나면 소리를 버럭 지르곤 했지만
저한테 손찌검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시집 온 지 2년 만에 처자들 재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미역국을 끓여주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남편도 평소에 무뚝뚝한 사람이 그날은 볼이 빨개져서 애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이 아이가 크면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거라고 막연하게 그런 꿈을 꿨습니다. 재호가 3살 되던 해에 딸 재숙이가 태어났고요. 재숙이가 4살 되던 해에 막내 재민이가 태어났습니다. 3남매를 낳아 기르느라 20대, 30대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애들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논밭 일하고 시부모님 병수바라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 온 지 5년 만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그로부터 3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제가 수발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순덕아, 내 덕에 내가 편히 눈 감는다. 저승 가서 내 시집살이 공덕을 다 말할 거야. 그 말씀 듣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인정받는 느낌의 보람이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부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논을 조금씩 늘려나갔어요. 8,000평까지 논을 불렸고 밭도 2,000평으로 늘렸습니다. 그때는 돈이 많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식들 먹여 살리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투기를 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농사꾼은 농사로 먹고 살아야지 괜히 딴짓하다가 집안 망한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봤거든요. 애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큰아들 재호는 공부를 곧잘 했어요. 시골 초등학교에서 줄곧 1등을 했고 중학교 때 읍내로 나가서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천안에 있는 명문고에 보냈는데 기숙사비랑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돈을 댔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으면 우리 집안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둘째 딸 재숙이는 공부보다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뭘 만들고 꾸미는 걸 좋아해서 전문대 디자인과에 보냈어요. 막내 재민이는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기 바빴는데 그래도 대학은 보내야겠다 싶어서 재수까지 시켜서 지방 사립대에 보냈습니다. 새 아이 대학 등록금, 생활비, 용돈까지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어요. 남편은 50대 들어서 건설 현장 일을 나갔는데 거기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예전처럼 무거운 걸 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부터 농사일도 제가 거의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논에 물 대고 밭에 김 매고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뻔하면서도 일했어요. 점심은 논두렁에 앉아서 김밥 한 줄로 때우고 저녁 때까지 일하다 집에 오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저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많이 퍼주면 나중에 자식이 잘 되어서 부모한테 효도할 거라고요. 퍼주면 퍼줄수록 자식이 고마워할 거라고요.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큰아들 재호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습니다. 경영학과였어요.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남편이 펄쩍 뛰었습니다.
서울 가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지 아냐고 천안이나 대전에 있는 대학 가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서울 가야 나중에 좋은 직장 잡는다고, 서울 대학 나와야 사람 대접 받는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모든 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호 대학 4년 등록금에 서울 자취방 월세에 생활비까지 대려면 한 학기에 500만 원도 넘게 들었어요. 1년이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4년이면 돈이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논 일부를 팔아야 했어요. 처음으로 논을 팔았을 때 가슴이 철렁했지만 자식 대학 보내는 건데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재호는 대학 다니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받아도 바빠서 나중에 할게요. 그러고 끊기 일쑤였어요. 방학 때 내려와도 이틀, 사흘 있다 금방 올라가 버렸습니다. 친구들 만나야 한다고, 인턴 해야 한다고, 핑계는 늘 그럴듯했죠. 그때 저는 서운하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바쁜 건 열심히 살고 있다는 뜻이라고, 나중에 잘 되면 효도하겠지 하고 믿었으니까요. 졸업하고 재호는 서울의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드디어 고생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재호가 벌어서 동생들 학비도 좀 보태주고 우리 부부 용돈도 주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재호는 취직하고 나서 더 연락이 없어지더라고요. 월급 받으면 자기 생활비 내기도 빠듯하다면서요. 서울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냐고, 월세 내고 밥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손 벌릴 때가 있었습니다. 회사 회식비가 없다. 정장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럴 때마다 저는 20만 원, 30만 원씩 보내줬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데 힘들겠지 하고요. 그런 세월이 몇 년 흘렀습니다. 남편이 52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더니 쓰러졌어요.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3기였습니다. 전이가 많이 돼서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만 해야 한다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1년 반을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로 들어간 돈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어요. 보험이 있긴 했는데 다 커버가 안 됐거든요. 또 논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때 8,000평이던 논이 5,000평으로 줄었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널기 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막내 재민이가 아직 대학생이었고 딸 재숙이는 막 취직한 참이었거든요. 남편이 없어지니까 농사일이 2배로 힘들어졌습니다. 혼자서 논 5,000평, 밭 2,000평을 감당하려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어요. 그래도 이 농사에서 번 돈으로 막내 대학까지 보내고 남은 땅은 노후 자금으로 남겨야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큰아들 재호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35살 되던 해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요. 그날 저녁 재호가 전화를 해왔을 때 저는 밭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큰아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랬습니다. 자식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났어요.
어머니, 저 이번 주에 내려갈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만나서 하겠다고만 하더라고요. 전화 끊고 나서 혹시 결혼 이야기 아닐까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호가 35인데 아직 총각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여자 만날 시간이 없었던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좋은 사람 생겼나 보다 싶었죠. 토요일 아침에 재호가 내려왔습니다. 고속버스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살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안색이 어두웠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네, 잘 먹어요 하면서도 눈을 피하더라고요. 점심을 차려주고 마주 앉았습니다. 재호가 밥을 몇 숟갈 뜯어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회사 그만뒀어요. 순간 숟가락 든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 물었더니 재호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월급 받아봤자 평생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칸 못 산다고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도 못 견디겠고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적성에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어쩔 건데 하고 물었습니다. 재호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사업 시작하려고요. 인테리어 사업이에요. 요즘 서울에 재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인테리어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알아본 데가 있는데 거기 인수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사업이라니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업한다고 돈 날린 사람들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줬거든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열에 9은 망한다고요. 괜히 사업한다고 나섰다가 패가망신한 집안을 몇이나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재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진짜 자신 있어요. 이미 거래처도 몇 군데 확보해 놨고 기술자들도 섭외해 놨어요. 초기 자금만 있으면 1년 안에 궤도에 올릴 수 있어요. 초기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재호가 뜸을 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1억이요. 1억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재호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1억이 어디서 그냥 떨어지는 줄 아냐고,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냐고요. 재호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논 좀 파시면 안 될까요? 저 꼭 성공할게요. 10년 안에 10배로 불려서 갚을게요. 어머니 노후까지 제가 책임질게요. 논을 팔라고요. 남편이랑 평생 일궈온 그 논을 팔아서 자기한테 달라고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재호 눈을 보니까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애가 태어나서 제대로 부탁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알아서 척척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해요? 재호가 사업을 한다는데 논을 팔아야 할까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영정사진이 뭔 대답을 하겠어요. 결국 저는 논 3,000평을 팔았습니다. 그때 평당 3만 원쯤 받았으니까 9천만 원 정도였어요. 거기에 제가 모아둔 돈 1,000만 원을 보태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재호한테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재호야, 이 돈은 엄마랑 아버지가 평생 흘린 땀으로 만든 거다.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원망 안 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라. 재호가 제 손을 붙잡고 울먹이더라고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꼭 성공할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하고 싶은 일하게 해주는 게 부모 도리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호 사업 시작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어요. 둘째 딸 재숙이가 시집을 간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서울 사람인데 부모님이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재숙이가 좋아하니까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 측에서 강남 쪽에 신혼집 전세를 구한다고 하는데 그쪽 전세금이 2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신랑 측에서 1억 5천을 대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신부 측에서 보태달라고요. 8천만 원이라니.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미 큰아들한테 1억을 줬는데 딸한테도 8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재숙이한테 솔직히 말했습니다. 엄마 형편에 그 돈은 힘들다고요. 그랬더니 재숙이가 서럽게 울더라고요. 엄마, 오빠한테는 1억 줬잖아. 나는 딸이라고 차별하는 거야? 시댁에서 우리 집 무시하면 어떡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딸 눈에는 차별로 보인 거죠. 재숙이가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울어서 저도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논을 또 팔았습니다. 2,000평을 팔아서 8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재숙이 시집 보내고 나니까 남은 논이 3,000평도 안 되더라고요. 밭 2,000평이랑 합쳐도 5,000평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딸도 좋은데 시집 갔고 남은 땅으로 농사 지으면서 막내만 대학 졸업시키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막내 재민이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됐습니다. 여기저기 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재민이가 점점 풀이 죽어가는 게 눈에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재민이한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라. 엄마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그런데 재민이가 29 되던 해에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면서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 팔면 대박 난다고, 초기 자금만 있으면 된다고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큰아들한테도 사업 자금 줬다가 아직 한 푼도 못 돌려받았는데 막내까지 사업한다고요? 안 된다고, 네 형 꼴 안 보이냐고 했어요. 그런데 재민이가 이미 친구한테서 돈을 빌렸더라고요. 5천만 원을요.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이거 진짜 될 것 같아서요. 친구가 이미 거래처 다 확보해 놨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빌린 돈인데요. 사업이 잘 되기를 빌 수밖에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친구라는 사람이 돈을 들고 잠적해버렸대요. 남은 건 빚만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이 7천만 원, 재민이 이름으로 된 빚이 5천만 원이었어요. 빚쟁이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갚으라고요. 안 갚으면 집에 찾아가겠다고요. 저는 무서워서 밤잠을 못 잤어요.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살았는데 70 가까운 나이에 빚쟁이한테
시달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남은 논밭을 다 팔았습니다. 3,000평 논이랑 2,000평 밭 다 합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거기서 빈 1억 2천만 원 갚고 나니까 손에 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시골에 작은 월세방 하나 얻고 보증금 내고 나니까 남은 게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 69살이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땅이 다 남의 손에 넘어가고 저한테 남은 건 월세방 한 칸과 기초연금 40만 원 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자식들한테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큰아들 재호는 자기 사업 힘들다면서 연락을 피했고 딸 재숙이는 시댁일에 바쁘다면서 얼굴도 비추지 않았고 막내 재민이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만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건가? 내가 너무 많이 퍼줘서 자식들이 버릇이 없어진 건가?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 제가 못난 탓이라고, 제가 돈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탓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서러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월세방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방이라고 해봤자 6평짜리 원룸이었어요. 조그만 싱크대 하나, 작은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이랑 이불, 남편 영정사진, 그리고 밥솥이랑 냄비 몇 개가 제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방구석에 앉아서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 꼴이 됐을까 싶더라고요. 평생 알뜰하게 모은 재산이 3남매한테 다 들어가고 이제 남은 건 이 좁은 방 한 칸뿐이라니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면 됐지. 부모가 뭘 바라냐고요. 땅이 없으면 어때요? 자식들 든든하게 뒤에서 버텨주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형편이 나아지면 저를 챙겨줄 거라고요. 적어도 명절에는 얼굴 보러 오고 용돈도 좀 쥐어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추석이 왔습니다. 월세방으로 이사하고 나서 맞는 첫 명절이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기초연금 받은 돈에서 10만 원을 아껴서 쇠고기도 사고 명절 음식 재료도 샀어요. 방이 좁아서 상을 크게 차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오면 밥이라도 한 끼 해줘야지 싶었거든요.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쇠고기 산적도 부치고 동그랑땡도 만들고 나물 몇 가지 무치고 시루떡도 찌고요. 좁은 싱크대에서 이것저것 하려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오랜만에 자식들 얼굴을 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침 9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10시가 넘어도 11시가 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큰아들 재호한테요. 재호야, 오늘 추석인데 언제 올 거니? 엄마가 음식 해놨다. 전화기 너머로 재호가 머뭇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오늘 장인어른 댁에 가야 해서요. 미정이가 명절은 친정에서 보내야 한다고 해서요. 미정이가 재호 아내 이름이에요. 결혼한 지 3년째 되는데 저는 며느리 얼굴을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못 봤습니다.
명절마다 시댁 간다. 휴가 때 여행 간다 해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다음 주에라도 내려와라. 네, 시간 되면 갈게요. 시간 되면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시간 되면 오겠다고요. 어머니 보러 오는 게 시간 나면 가는 일이 돼버렸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내색하지 않고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재숙이한테요. 재숙아, 오늘 엄마 집에 올 수 있니? 명절인데 얼굴 좀 보자. 재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댁에 있어야 해. 시어머니가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다음에 갈게. 다음에요. 그 다음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막내 재민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민이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3번을 걸었는데 다 안 받더라고요. 저녁 때쯤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미안 바빠서 못 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을 영정사진 앞에 차려놓고 남편한테 술 한잔 올리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쇠고기 산적이 입에서 모래처럼 씹히더라고요. 맛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자식 셋을 낳아 키웠는데 명절에 혼자 밥을 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뒤로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어요.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호는 장인어른 댁에 가야 한다고 했고, 재숙이는 시댁에 있어야 한다고 했고, 재민이는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저는 또 혼자서 명절을 보냈어요. 그래도 저는 서운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사정이 있겠지. 시집 식구들 눈치 보느라 힘들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재숙이가 올린 사진이더라고요. 요즘은 자식들이 그 뭐냐, 인스타그램이라는데 사진을 올리잖아요. 저도 재숙이 사진 보려고 그걸 깔았거든요. 사진을 눌러봤더니 재숙이 가족이 여행을 간 거예요. 제주도였어요.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바다 앞에서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5장이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최고라고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일주일 전에 통화했을 때는 시댁일이 많아서 친정에 못 간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본인이 살림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여행을 갈 시간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는 거구나.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저한테 쓸 시간이 없는 거구나. 그래도 저는 전화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지면 뭐 하겠어요. 오기 싫은 자식 억지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괜히 사이만 나빠지면 영영 얼굴 못 보게 될 것 같아서요. 그냥 속으로 사귀고 또 사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72살이 됐습니다. 월세방에서 산 지 3년이 넘었더라고요. 그해 겨울에 저는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졌고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나이가 들면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가 다 아프잖아요. 그래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파스 붙이고 찜질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방바닥에 누워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절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휴대폰이 손에 닿아서 간신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혈압이 너무 높아서 쓰러진 거라고요. 약을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입원비가 50만 원쯤 나왔는데 저한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재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 혈압이 높아서 쓰러졌는데 입원비가 좀 필요하다. 재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지금 저희도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미정이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다른 데 알아보시면 안 될까요? 다른 데요. 자식이 엄마한테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라고 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숙이한테 전화했더니 받지를 않았어요. 한참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회의 중인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더니 아 진짜? 괜찮아? 나중에 전화할게.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재민이는 번호가 바뀌었는지 연결이 안 됐어요. 저는 결국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복지제도가 있다고 해서 서류를 내고 의료비 지원을 받았어요. 낯선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면서 저는 참 씁쓸하더라고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정작 아플 때 도와주는 사람은 남들이라니요. 그때쯤부터 저는 슬슬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한테 기대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전화해봤자 안 받고 받아도 핑계만 대고 도움을 청해도 안 된다고만 하고요. 저한테 관심이 없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거기 매달려봤자 제 마음만 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화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내고요.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면 그때 받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요. 제가 연락을 안 하니까 자식들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석 달쯤 지났을 때 재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재호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저 다음 주에 사업상 서산 쪽 내려가는데요. 잠깐 들를게요. 아들이 어머니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사업상 내려가는 김에 들르겠다고요. 그것도 어머니 안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내려온 날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싶어서 장을 봐놨어요.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인데 밥은 먹여보내야지 싶었거든요. 재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방 안을 둘러보면서 표정이 좀 굳어지더라고요. 좁고 낡은 방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저는 괜히 주눅이 들어서 좁지? 엄마 혼자 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웃었습니다. 재호가 자리에 앉더니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인데 그러냐고 했더니 재호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저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요. 운영 자금이 좀 필요한데.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또 돈 달라는 소리는 아니겠지 했어요.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어머니,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요. 도와주시면 저희도 어머니 잘 모실게요. 근데요, 어머니 지금 사시는 이 집 보증금 있잖아요. 그거 저희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보증금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달라고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재호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아니, 이게 내 자식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었습니다. 재호야,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명의만 바꾸는 거지 어머니 여기서 나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으로만요. 제가 지금 급하게 담보가 필요한데 제 이름으로 된 게 없어서요. 담보라니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이 이 보증금 1,000만 원인데 그걸 담보로 가져가겠다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재호야, 엄마한테 남은 게 이 보증금이 전부야. 이것마저 내 이름으로 넘기면 엄마는 뭘로 사니? 어머니, 그러니까요. 제가 사업만 좀 풀리면 더 큰 집으로 모셔갈게요. 지금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나중에는 진짜 효도할게요. 나중에요. 그 나중이라는 말, 저는 1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도 나중에 갚겠다고 했고, 결혼할 때도 나중에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 나중은 절대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건 줄 수 없어. 재호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평소에는 점잖은 척하던 아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진짜 급하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저한테 돈 좀 줘봤자 얼마나 줬다고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줬다고요? 제가 논밭 다 팔아서 자식들한테 퍼준 게 5억이 넘는데 그게 얼마 안 된다고요? 재호야, 내가 사업 시작할 때 1억 줬다. 재숙이 시집 보낼 때 8천만 원 줬다. 재민이 빚 갚아주느라 1억 2천만 원 썼다. 그게 다 어디서 난 돈인지 알아? 엄마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논밭 다 판 돈이야. 재호가 말을 끊더라고요. 그거야 부모니까 해주신 거 아니에요? 다른 집들 보세요. 자식한테 아파트 해주고, 차 해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솔직히 그것보다 적게 해주셨잖아요. 적게 해줬다고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퍼줬는데 그게 적다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자식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한 몸 건사도 못하고 살았는데 돌아온 게 이거라니요. 재호야, 그래도 이건 안 된다. 엄마한테 남은 게 이것뿐이야. 이것마저 주면 엄마는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재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알겠어요. 안 해주시겠다면 할 수 없죠. 근데 어머니, 나중에 저한테 뭐 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재호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실감이 안 났어요. 자식한테 보증금 안 줬다고 영 끊겠다는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그것도 내 자식한테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러워서요. 억울해서요. 분해서요.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우리 자식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 없는 사진만 바라보다가 날이 새더라고요. 아침이 되니까 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호가 어제 한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돈을 얼마나 줬다고요? 나중에 뭐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말들이요. 그래도 재호가 화가 나서 그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사과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막 대하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며칠 지나면 미안하다고 연락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호한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연락해봤자 또 돈 얘기만 할 것 같아서요. 이제 줄 돈도 없는데 뭘 더 어쩌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20주기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 떠난 지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세월 참 빠르죠. 저는 아무리 서운해도 제삿날만큼은 자식들이 와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제사인데 자식이 안 오면 되겠어요? 일주일 전에 재호한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길래 문자를 보냈어요. 재호야, 다음 주 토요일이 아버지 제삿날이다. 꼭 와라. 답장이 없었습니다. 재숙이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재숙아, 다음 주에 아버지 제사야. 올 수 있니? 재숙이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나 그날 시댁에 일 있어서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시댁일이요. 아버지 제삿날에 시댁일이 있다고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재민이한테도 전화했는데 여전히 번호가 바뀌었는지 안 됐어요. 재숙이한테 재민이 연락처 아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삿날 새벽 저는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거창하게 차릴 형편은 안 됐어요. 그래도 남편한테 성의를 보여야지 싶어서 시장에 가서 북어 한 마리, 두부 한 모, 과일 조금 샀습니다. 나물도 3가지 무치고 전도 조금 부쳤어요. 좁은 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침 9시부터 기다렸어요. 10시, 11시, 12시가 됐는데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설마 아무도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설마 아버지 제삿날에 자식들이 다 안 올 수는 없겠지 하면서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오후 4시가 되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혼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 영정사진 앞에 술 한 잔 올리고 절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자식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다들 바쁜가 봐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보,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걸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 없는 사진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펑펑 울었습니다. 평생에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자식 셋을 낳아서 피눈물 나게 키웠는데 아버지 제삿날에 한 명도 안 오다니요. 그것도 연락 한 통 없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말아야겠다고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일은
그로부터 2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복지관에서 같이 다니는 친구 옥순이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순덕아, 너 큰아들 손녀딸 돌잔치 한다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녀딸 돌잔치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못 들었는데? 옥순이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 그래. 우리 사돈네 며느리가 그 호텔에서 일하는데 다음 주에 김재호 씨네. 돌잔치 예약 들어왔다고 하던데.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호텔이야.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녀가 태어났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돌잔치를 한다고요? 그것도 강남 유명 호텔에서요? 옥순아, 그 호텔이 어디라고 했어? 옥순이한테 호텔 이름을 듣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가 태어났는데 저한테 알리지도 않았다고요. 돌잔치를 하는데 저한테 연락도 안 했다고요. 서운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어요. 이건 진짜 나를 가족으로 안 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안 부르면 어때? 내가 가면 되지. 손녀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싶었어요. 아무리 아들이 저한테 잘못했어도 손녀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갓난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할머니가 손녀 돌잔치에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돌잔치 날이 됐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한복인데 특별한 날에만 입는 거였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해졌더라고요. 그래도 손녀 보러 가는 거니까 단정하게 하고 싶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 호텔을 찾아가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시골 할머니가 서울 강남을 돌아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여기저기 물어물어 겨우 호텔을 찾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다들 양장 입고 화장 번드르르하게 하고 있는데 저 혼자 한복 입은 시골 할머니가 서 있으니까 눈에 띄었나 봐요. 저는 위축됐지만 꾹 참고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저기요, 김재호 씨 집 돌잔치가 어디서 해요? 직원이 친절하게 연회장 위치를 알려줬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연회장이었어요. 풍선 장식에 꽃 장식에 무대까지 있더라고요. 손님이 100명은 됐을 거예요. 양쪽에 차려진 뷔페 음식도 엄청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게 다 얼마짜리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두리번거리면서 재호를 찾았어요. 무대 근처에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있는 재호가 보였습니다. 옆에 며느리 미정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고요. 아기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제 손녀구나 싶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녀 얼굴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1살짜리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요. 빨리 가서 안아보고 싶었어요. 재호한테 다가가려고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돌아보니까 며느리 미정이었어요. 아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저한테 온 거였습니다. 어머, 미정아. 나야, 시어머니. 미정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연회장 구석으로 끌고 가면서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자리가 없는데. 자리가 없다고요. 손녀 돌잔치에 할머니 자리가 없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미정이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미정이가 난처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오신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저희 양가 부모님이랑 가까운 친척들만 초대한 거거든요. 지금 테이블 배치도 다 끝났는데 양가 부모님이요. 저는 양가 부모 중에 한 명 아닌가요? 제가 재호 어머니잖아요. 그때 재호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재호야, 너 어머니한테 손녀 태어났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 돌잔치 한다는 것도 남한테서 들었어. 그래도 손녀 얼굴은 봐야지 않겠냐 싶어서 왔다. 재호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 손님들 많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죄송한데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요. 그냥 가라고요. 시골에서 몇 시간 걸려서 왔는데 손녀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냥 가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상한 할머니가 왜 저기 서 있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정이가 제 팔을 잡고 출구 쪽으로 데리고 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다음에 저희가 찾아뵐게요. 저는 끌려가다시피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는데 온몸에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손녀 얼굴도 못 봤습니다.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히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던 호텔 직원이 괜찮으시냐고 물었는데 저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저었어요. 창피하고 서럽고 분하고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강남 거리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화창한 봄날이었는데 제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차갑더라고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다니는데 저만 다른 세상에 혼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이 천리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3시간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제 얼굴을 비추는데 그 따스함이 오히려 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까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도 안 켜고 그냥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 영정 사진만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영정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 손녀 돌잔치였는데 나는 쫓겨났다고요. 내 손녀 얼굴도 못 보고 왔다고요. 말을 하다가 또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70평생에 이렇게 처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더라고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계속됐어요. 천장의 금간 부분을 몇 번이나 세어봤는지 모릅니다. 13개였어요. 그 금 하나하나가 제 마음의 상처 같았습니다. 복지관 친구 옥순이가 제가 며칠째 안 나오니까 걱정이 됐는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겨우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옥순이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요. 저는 옥순이 얼굴을 보는 순간 그만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지더라고요. 옥순이가 저를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여줬어요. 울어, 울어, 다 울어, 속에 있는 거 다 빼라면서요. 그 말에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자식한테는 평생 못 받아본 위로를 남한테서 받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옥순이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재호가 보증금 달라고 했던 일, 남편 제삿날에 아무도 안 온 일, 손녀 돌잔치에서 쫓겨난 일까지요. 말을 하면서도 너무 창피했어요. 자식 셋 낳아 키운 어미가 이 꼴이 됐다는 게요. 옥순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옥순이가 다 듣고 나서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어요. 내 심정은 이해하는데 내가 너무 자식들한테 잘해줬다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자식한테 너무 잘해주면 고마운 줄을 몰라서 당연한 줄 안다면서요. 내가 평생 모든 걸 다 퍼줬으니까 자식들이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라고요. 부모가 뭘 해줘도 고맙다는 생각이 없는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옥순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줬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내줬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던 거죠. 나무가 다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아도 거기에 앉아서 쉴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요. 옥순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그만 손 털라고요. 자식이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냐면서요. 저 자식들 잘 되라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돌아온 게 이거니까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옥순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옥순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제 그만 손 털어. 더 이상 매달리지 마. 그 말이요. 그동안 저는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게 다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시골에 살아서, 내가 볼품없는 늙은이라서 자식들이 외면한다고요. 그래서 더 주려고 했고, 더 잘해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마음을 돌릴 줄 알았거든요. 비굴하게 굴면 언젠가는 자식들이 불쌍하게 여겨주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줘도 자식들은 더 원했어요. 제가 아무리 참아도 자식들은 저를 더 무시했어요. 제가 낮은 자세로 나가면 자식들은 저를 더 하찮게 봤습니다. 약해 보이니까 더 만만하게 본 거예요. 어머니는 뭘 해도 받아줄 거라고, 뭘 해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논밭 팔아서 사업 자금 대줬고, 시집 장가 보낼 때 보태줬고, 빚까지 대신 갚아줬어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대한다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자식들 잘못인 거죠.
저는 부족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은혜를 모르는 거였어요. 평생 저를 탓하며 살았는데 처음으로 자식들을 원망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억눌렀던 게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갑자기 재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돌잔치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재호가 그날 일은 미안하다고, 저희가 좀 바빠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따로 시간 내서 찾아뵙겠다면서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재호가 다음 주에 서산 쪽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잠깐 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별거 아니고 그냥 얼굴 좀 보려고 그런다고요. 별거 아니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호가 저한테 연락할 때는 항상 뭔가 필요할 때였거든요. 그래도 오려면 오라고 했습니다. 또 뭘 달라고 하려나, 이제 줄 것도 없는데 뭘 더 가져가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재호가 내려온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재호 표정이 어두웠어요. 예전처럼 밝게 인사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방으로 들어와서 앉더라고요. 저는 물 한 잔 내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비 오는 소리가 창문에 부딪히는 게 들렸어요. 둘 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가 뜸을 들이다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요. 재호가 고개를 숙이면서 사업이 진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5천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면서요. 거래처에서 물건값을 안 줘서 연쇄로 밀리고 있고 이대로 가면 부도가 난다고요. 5천만 원이라니. 저는 기가 막혀서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5천만 원이 어디 있냐고, 내 전 재산이 이 방 보증금 1,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내가 달라고 했다가 내가 안 준다고 했잖냐고요. 재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싸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이라도 달라는 거였어요. 제발 급하다면서요. 저는 그 돈 주면 어디서 사냐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재호가 한 말이 귀를 의심하게 했어요. 어머니는 기초연금 받으시잖냐고, 임대주택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요즘 그런 제도 많다고 들었다면서요. 자기 어머니한테 임대주택 가서 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보증금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재호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내 어머니한테 길바닥에 나가 살라고 하는 거냐고요. 재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자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냐고 했어요. 자기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라면서 어머니 도와드리고 싶어도 자기부터 살아야 도와드릴 거 아니냐고요. 자기가 망하면 어머니한테 뭘 해드릴 수 있겠냐면서요. 그 말이 방아쇠가 됐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자식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서 뭘 해준다는 거냐고요. 사업 시작할 때 1억 줬는데 그 뒤로 한 푼이라도 돌려줬냐고요. 아버지 제삿날에 왔냐고요. 손녀 돌잔치에 나를 초대했냐고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 왔냐고요. 재호가 말을 끊으려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줘서 이러냐고요. 논밭 다 팔아서 너희들한테 퍼줬다고요.
내 노후 한 푼 준비 못하고 다 너희들한테 줬다고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뭐냐고요. 돈 없으니까 외면하고 보증금 안 준다고 연 끊겠다고 하고 손녀 돌잔치에서 쫓아내고요. 눈물이 쏟아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호야, 너 그게 사람이냐고요. 자식이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내가 평생 너 키우면서 밤잠 설쳐가며 일한 거 다 잊어버렸냐고요. 내 학비 대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한 거 모르냐고요.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논밭 일하면서 너희 셋 대학까지 보낸 거 안 보이냐고요. 재호가 당황해서 어머니 진정하시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잘못했으면 뭐 하냐고요. 매번 잘못했다고 하고 또 똑같은 짓 하면서요. 나 이제 지쳤다고요. 너한테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주고 싶지도 않다고요. 저는 숨을 몰아쉬면서 재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가라고요. 재호가 어머니 하면서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했다고요. 당장 나가라고요. 재호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시원했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가슴에 쌓아두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가 나간 뒤로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대충 먹고 복지관도 안 나가고 그냥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예전처럼 자식들 눈치 보면서 전화 올까? 안 올까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랄까요? 5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이 어깨에서 스르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여태껏 이렇게 살았을까? 자식들 잘 되라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정작 나는 뭘 하고 살았나? 내가 나를 위해서 쓴 돈이 얼마나 될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자식들 키우느라 바빴고, 중년에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바빴고, 노년에는 자식들 도와주느라 바빴어요. 70평생을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산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서, 시부모님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요.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쓰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한테 매달리면서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산다고 자식들이 효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혼자라도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식들과 연을 끊기로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연을 끊는다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번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는 게 너무 지쳤어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전화로 말하면 감정이 북받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차분하게 글로 써서 보내야겠다 싶었어요. 편지지를 사러 문구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바람이 선선하더라고요. 어느새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되어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방에만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문구점에서 편지지 3장과 편지 봉투 3개를 샀어요. 3남매한테 각각 한 통씩 보내려고요.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펼쳐놓고 펜을 들었는데 막상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큰아들 재호한테 쓰는 거였어요. 재호야, 엄마다. 이 편지를 쓰기까지 엄마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너는 모를 거다.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예쁜 아들이 생겼으니까 너를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 그래서 엄마는 모든 걸 다 너한테 쏟았다. 내 학비 대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내 사업 시작할 때 논 팔아서 돈 대줬어. 내가 잘 되면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재호야, 엄마가 아플 때 내가 어디 있었니? 엄마가 수술 받을 때 병문안 한 번 왔니? 아버지 제삿날에 왜 안 왔니? 손녀 돌잔치에 왜 엄마를 안 불렀니? 엄마는 너한테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야. 돈을 바란 게 아니야. 그냥 가끔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주고, 명절 때 얼굴 보여주고, 아프면 걱정해주는 것, 그거면 됐어. 근데 너는 그것조차 안 해줬잖아.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안 주면 연 끊겠다고 하고. 재호야, 그게 자식이 할 짓이니? 엄마는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너한테 기대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게. 나중에 엄마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쓰고 나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썼어요. 두 번째 편지는 둘째 딸 재숙이한테 쓰는 거였어요. 재숙아, 엄마다. 우리 딸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니? 엄마는 내가 좋은데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엄마가 아픈 건 신경도 안 쓰고 아버지 제삿날에도 안 오고 엄마 전화는 받지도 않더구나. 엄마가 딸이라고 차별한 적 있니? 집 갈 때 8천만 원 보태주려고 논 팔았어. 오빠한테 줬으니까 너한테도 줘야지 싶어서. 그런데 너는 엄마한테 뭘 해줬니? 시댁일은 바쁘면서 친정일은 왜 안 바쁘니? 엄마 입원했을 때 문자 하나 보내고 끝이었잖아. 재수가 엄마는 내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서러운 거야. 내가 낳은 딸이 이렇게까지 엄마를 모른 척할 줄 몰랐어. 엄마도 이제 포기할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시댁 잘 모시고 살아라. 엄마는 이제 신경 끄겠다. 편지를 쓰면서 재숙이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뭘 만들어도 예쁘게 만들던 아이였어요. 엄마 생일에 종이접기로 꽃다발 만들어줬던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 번째 편지는 막내 아들 재민이한테 쓰는 거였어요. 재민아, 엄마다. 너 요즘 어디서 뭘 하고 사니?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엄마가 내 빚 갚아주려고 남은 땅 다 팔았어. 내가 미안하다고 했을 때 엄마는 괜찮다고 했잖아. 진심이었어.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가 감싸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재민아, 너도 너무하더라. 빚 갚아주고 나서 한 번도 안 왔잖아. 전화도 안 받고 어디 사는지도 안 알려주고 엄마가 죽어도 모를 판이더구나. 엄마는 내가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넌 엄마 걱정은 안 했구나. 재민아, 엄마는 너한테 빚 갚으라는 거 아니야. 그냥 가끔 연락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도 안 할 거면 그냥 살아라. 엄마도 이제 안 기다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막내한테 쓰는 편지가 제일 짧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락이 끊긴 지 너무 오래돼서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편지 3통을 다 쓰고 나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봉투에 편지를 넣고 주소를 적었어요. 재호 주소는 알고 있었고 재숙이 주소도 알고 있었어요. 재민이 주소는 몰랐는데 재숙이한테 보내면서 재민이한테 전해달라고 따로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체국에 갔습니다. 편지 3통을 창구에 내밀면서 등기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3통 합쳐서 1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12,000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지 않았어요. 편지를 보내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해야 할 말을 다 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통신사에 가서 새 번호로 교체해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기존 번호 유지하시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 저는 단호하게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새 번호를 받아들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자식들이 연락하고 싶어도 못하겠구나. 근데 괜찮아. 연락할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지.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자식들한테 편지 보냈어요. 이제 연락 안 할 거예요. 여보는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자식들한테 매달리면서 상처받는 것도 지쳤어요. 이제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여보가 살아있으면 이해해줬을 거죠? 대답 없는 영정 사진이 그래도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복지관에 나갔어요. 거기서 친구들 만나고 노래도 배우고 체조도 하고요. 옥순이랑 같이 점심 먹으러 다니고 오후에는 공원에서 산책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전화 올까봐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신청했습니다. 면접 보고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환경정리 일자리에 붙었다고요. 월급이 30만 원이었는데 기초연금 40만 원이랑 합치면 70만 원이에요. 월세 30만 원 내고 나면 40만 원이 남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혼자 사는데 부족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동네 골목을 청소했습니다. 빗자루로 낙엽 쓸고 쓰레기 줍고 재활용 분리하고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이 되더라고요. 일하면서 땀 흘리니까 밤에 잠도 잘 오고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거였어요. 동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수고하신다고 덕분에 동네가 깨끗하다고 인사해줬거든요. 자식들한테는 평생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는데
남들한테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식들한테 편지 보내고 번호 바꾼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번호를 바꿨으니까요. 처음에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편지 받고 뭐라고 했을까? 후회는 했을까? 찾아오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궁금함도 사라지더라고요. 자식들이 뭘 하든 제 인생에는 더 이상 영향이 없으니까요. 예전에는 자식들 잘 되면 제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잘 살아야 제가 잘 사는 거지. 자식들이 뭘 한다고 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어요.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복지관 가고 친구들 만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게요. 복지관 친구들이랑 여행도 갔습니다. 복지관에서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옥순이가 같이 가자고 해서 신청했어요. 전라남도 여수로 1박 2일 여행이었습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친구들이랑 노래도 부르고 과자도 나눠 먹고 수학여행 온 것 같았어요. 여수 밤바다 보면서 회도 먹고 케이블카도 타고 오동도 산책도 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밤에 숙소에서 친구들이랑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사정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자식한테 다 퍼주고 나서 혼자 남은 사람, 며느리한테 구박받다가 요양원 간 사람, 아들이 해외 나가서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사람. 저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옥순이가 말했어요.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라고요. 자식한테 모든 걸 바치는 세대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식이 최고고 자식 잘 되면 부모들이 다 한 거라고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자식들은 그런 거 안 통해요. 자기들 인생 바빠서 부모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 세대는 부모님 봉양하면서 자식들 키웠어요. 위로 모시고 아래로 키우느라 정작 자신은 생각할 틈이 없었죠. 근데 자식들 세대는 달라요. 자기 인생 살기 바쁘고 부모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요. 그걸 원망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바뀐 거니까요. 다만 우리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체통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발걸음이 멈췄어요. 1년 전에 이 우체통 옆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편지 보내면서 울었던 것, 번호 바꾸면서 결심했던 것들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더 늘었고 흰머리도 더 많아졌더라고요.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표정은 1년 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거울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는데 이제는 그래도 괜찮다 싶거든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순덕아, 늦었지만 이제부터 너 잘 살아.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요. 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요.
예전에는 나를 위로할 줄 몰랐거든요. 늘 남들 걱정, 자식들 걱정만 했지. 정작 나는 뒷전이었으니까요. 며칠 전 일이에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가 뒤에서 부르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가만 보니까 낯이 익더라고요. 옆집에 사는 젊은 엄마였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사이였거든요. 그 젊은 엄마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항상 복도 청소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덕분에 유모차 끌고 다니기 편하다고요. 그러면서 음료수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별거 아니지만 받아달라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 고맙다는 말과 함께 선물까지 주니까요. 고맙다고 잘 마시겠다고 하면서 받았는데 그 작은 음료수 하나가 어찌나 무겁던지요. 마음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감동이 무거워서요. 집에 돌아와서 그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식들한테 평생 바랐던 게 이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돈도 아니고 대단한 효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자식들한테는 그 작은 것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자식들한테 못 받은 거 남들한테서 받으면 되니까요. 세상에 따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자식들한테만 매달리느라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이더라고요. 복지관 친구들, 동네 주민들, 복지사 선생님들, 다들 저를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해가 뜨는 걸 보면서 걷는데 그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좋아요. 새소리 들으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늘 뭔가에 쫓기듯이 살았으니까요. 자식들 밥 차려야 하고, 일해야 하고, 돈 모아야 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른이 넘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할까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루를 보내요. 내일 걱정도 안 하고 어제 후회도 안 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죠.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남편 영정 사진한테 매일 인사해요. 여보, 나 오늘도 잘 살았어요. 밥도 맛있게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하게 지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면 남편도 웃으면서 고개 끄덕이는 것 같거든요. 자식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고요? 저처럼 자식한테 모든 걸 바치고도 외면당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다고요. 더 이상 자책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식이 안 챙겨주면 내가 나를 챙기면 돼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웃으면서 살면 돼요. 굳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매달릴 필요 없어요. 그게 자식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나 죽고 후회하지 말아라. 제가 자식들한테 보낸 편지 마지막에 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말을 저한테도 해주고 싶어요.
순덕아, 너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마.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 남은 인생, 너를 위해 살아.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식 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드시고, 친구들 만나서 웃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